다음에 구글 지도로 전 세계를 여행할 때는 핀란드에서 그 나라의 모양과 그대로 닮은 호수를 만나보세요. 이 호수는 북쪽 지역 사람들에 의해 수정됐고 1대1만 축적의 정확한 국가 모델입니다. 1980년대에는 북극권 위에서의 북극 관광과 스키가 호황을 누렸어요. 한 회사가 이곳에 호텔과 많은 휴가용 오두막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핀란드 모양의 연못은 더 많은 관광객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굴삭기 2대와 줄자, 막대기 몇 개로 단 일주일 만에 공사를 마쳤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말해야겠네요. 엘리베이터를 오래 타는 것이 싫으시다면 독일 하노버로 가보세요. 하노버의 야외 엘리베이터 중 하나는 단 몇십 센티미터밖에 이동하지 않고 전체 이동 시간이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부 관광객이 영상을 올린 후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즐기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의 용도가 궁금하시다고요? 현지 기차역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여행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역 내에서 이동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젤리베어 팬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쫄깃한 간식에 불쇼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거예요. 소량의 용융 칼륨이나 염화나트륨이 담긴 점화 튜브에 거미베어 하나를 떨어뜨리면 인상적인 연기구름과 함께 불덩어리가 되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먼저 염화칼륨이 녹아요. 그러면 녹은 염화칼륨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합니다. 젤리곰의 설탕은 빠르게 연소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면서 많은 에너지를 발산해요. 모든 것이 식은 후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은 연소되지 않은 탄소, 흰색 고체는 염화칼륨, 카라멜색은 부분적으로 연소된 설탕입니다. 사람은 외이 근육이 6개밖에 없지만 고양이는 무려 32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귀를 180도 회전시켜 현재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귀가 똑바로 세워져 있고 정면을 향하고 있다면 행복한 고양이예요. 귀가 비행기 날개처럼 옆으로 회전하거나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낮거나 옆으로 돌아가는 건 고양이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브라질의 한 유기견이 현지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게 됐습니다. 회사 매니저는 대리점 옆에 있는 유기견을 발견하고 새 친구를 위해 사료와 물을 남겨두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강아지의 매력에 빠져 결국 입양을 결정했죠. 이 강아지는 집과 직장을 얻었고 현대자동차의 인기 소형 SUV인 투싼의 이름을 따서 투싼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투싼의 임무는 넥타이를 매고 운전대를 잡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회사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가 이 모든 업무에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망고와 감귤류 과일에 소금과 고춧가루로 양념하는 것을 좋아해요. 필리핀에서는 새우 맛이 나는 망고를, 남부 지역에서는 소금에 절인 수박을 맛볼 수 있어요. 달콤한 과일에 소금을 뿌려 먹으면 첫입에서 짭짤한 맛이 느껴지고 조금 후에 달콤한 과일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막상 먹어보면 그 어느 때보다 육즙이 풍부하고 놀라운 느낌이 들어요. 소금이 설탕의 단맛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고 분자 수준에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좋아하는 과일에 소금을 뿌려도 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체리, 딸기 같은 단맛이 강한 과일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고 자몽, 파인애플, 수박 같은 과일의 맛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최초의 데이팅 앱 또는 일반적인 앱이 등장하기 훨씬 전인 1956년 스웨덴의 선원 아케 바이킹은 소울메이트를 찾기 위해 바다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먼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병에 담아 전 세계에 보냈어요. 2년 후 그는 시칠리아에서 온 파울리나라는 소녀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아름답진 않지만 병이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 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썼어요. 그래서 보낸 사람에게 병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둘은 펜팔을 했고 얼마 후 바이킹은 하나뿐인 파울리나와 결혼하기 위해 시칠리아로 이사했습니다.
손끝의 독특한 패턴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지문이 어떻게든 손상되거나 지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피부 질환이 생기더라도 한 달 이내에 다시 자라나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가락 끝의 피부는 탄력이 떨어지고 윤기가 두꺼워지지만 패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다만 스캔하기가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반면 벽돌공으로 일하거나 특정 화학물질을 다뤄야 한다면 아름다운 자연 패턴의 디테일을 일부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활동을 중단하면 다시 손끝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영원히 잃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5초 법칙을 믿고 계신다면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닿으면 순식간에 박테리아 자석으로 변해요. 연구원들은 수분, 표면 유형, 접촉 시간 등은 음식이 얼마나 심하게 오염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즙이 많은 수박과 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더 빨리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일리노이 대학교의 실험실, 홀, 기숙사, 카페테리아의 바닥을 면봉으로 닦아 얼마나 많은 유기체를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건조하고 멸균된 표면에서도 세균은 5초 이내에 쿠키와 젤리곰에 옮겨 붙었어요. 일부 식품의 경우 오염이 시작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바비 인형은 1949년에 만들어졌지만 바비 인형의 증조 할머니는 고대 로마 출신이에요. 고고학자들은 19세기 로마에서 건설 작업을 하던 중 놀라운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23cm 길이의 인형이 주인 옆에 놓여 있었어요. 머리와 몸통은 상하 한 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팔과 다리는 분리되어 있고 정교한 네일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얼굴은 너무 세밀해서 마치 작은 초상화처럼 보였어요. 인형은 손가락에 열쇠가 달린 작은 금반지를 끼고 있었고 작은 상하 상자에는 보석, 작은 거울, 뼈, 빗, 액세서리 잔재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캔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포옹을 좋아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위한 일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전문 포옹가는 실제 직업이에요. 포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회사에서 남을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포옹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찾고 있어요. 이제 누구나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지만 포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전문적인 포옹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미래의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개성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 돌보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유명한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1900년에 전 세계가 무선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보다 크지 않은 기기가 신호를 정밀하게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당시 이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실험을 진행하던 중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은행가 JP모건에게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어요. 세계 무선 시스템은 롱아일랜드 해안에 버섯 모양의 타워를 세우는 프로젝트였어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선박의 메시지, 전화통화,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이 목표였죠. 안타깝게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타워는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졌네요. 그렇죠? 고요해 보이는 카메룬의 모눈 호수는 진짜 속임수예요. 언뜻 보기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호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타는 화산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고 신호도 보내지 않아요. 마지막 폭발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호수 아래에 소다캔이 있는 것과 같아요. 또는 전문 용어로 석회암 분출이라는 걸 경험한다고 하죠. 이 드문 현상은 물속 깊은 곳에서 가스가 갑자기 분출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정 상황이 생겨야 해요. 걱정이 되신다면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우선 호수 주변의 초목이 약간 평평해 보인다면 이전에 석회암 분출을 경험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압이 높아져 물이 넘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갑자기 조금 따뜻해진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할 수도 있어요. 카자흐스탄에는 빈 나무 줄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재앙처럼 보이는 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담한 마음으로 수영을 하고 싶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시게 될 거예요.
산사태로 계곡이 빗물로 가득 차면서 지역 숲이 완전히 물에 잠겼던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매혹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뛰어내리기 쉽지 않아요. 물이 얼어붙어 있고 조류, 식물, 물에 잠긴 나무가 많아 위험한 장애물 코스입니다. 카리브해의 화창한 섬 도미니카에 있는 이 뜨거운 호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가장자리 주변의 물은 섭씨 82에서 92도의 뜨거운 온도에 달해요. 그 정도로 뜨거우니까 아무도 가운데를 측정할 용기가 없는 것도 당연하죠. 물론 가끔 한풀 꺾이긴 하지만 언제 다시 물이 끓기 시작할지 누가 알겠어요. 게다가 이곳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쾌한 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때문에 장미 냄새가 아니라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은 랍스터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면 이 바닷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탄자니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나트론 호수에 뛰어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아름다운 붉은빛을 띠고 있지만 이는 이 호수에 서식하는 일부 박테리아 덕분입니다. 심지어 pH 수치가 너무 높아서 수영복의 색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산성을 좋아하는 플라밍고는 이곳에서 250만 마리에 가까운 깃털 달린 친구들과 함께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새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번성할 수 있을까요? 포식자가 없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뜻이고 이는 곧 번식이 쉽다는 뜻이죠. 또한 물을 분홍색으로 만드는 멋진 박테리아를 먹는 걸 좋아합니다. 벨리즈의 그레이트 블루홀은 아름다운 푸른빛과 육지와 가까운 근접성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긴장하세요. 그레이트 블루홀은 너비 274m, 깊이 91m에 달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산호와 야생동물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패턴의 터널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테마파크의 미로에서 길을 찾는 것과 비슷하지만 물고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는 듯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적은 수의 생물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구멍의 전체 폭을 덮고 있는 황화수소층이 생물체의 산소를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미네소타의 데블스 캐틀 폭포에 가실 계획이신가요? 이 폭포는 반드시 위험하진 않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폭포에서 지질학자들이 머리를 긁적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폭포의 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흐르지만 다른 부분은 커다란 구멍으로 사라져버려요. 탁구공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과학자들은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GPS 추적기까지 동원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 이 구멍이 거대한 믹서기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물이 너무 세게 회전하기 때문에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마침내 물의 양을 측정한 결과 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어딘가에서 다시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폭포 아래에 위치한 개울에서 물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래된 이야기죠. 하지만 악마의 바다라고 불리는 태평양의 독특한 수중 함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숨바꼭질 게임과 비슷하지만 배가 사라지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카이오 마루 5호는 화산섬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지만 여행은 결국 일방통행으로 끝났어요. 이 주제에 약간의 추리 작업을 추가하면 악마의 바다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사실보다는 신화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흥미가 떨어지진 않아요. 아직도 미스테리한 선박 실종 사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슈페리어 호수에 대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숙련된 스쿠버 다이버라도 실종된 선박의 조각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이 호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데오에서 침몰한 배 중 가장 큰 배인 SS 에드먼드 피트제럴드 호인데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배가 침몰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오데오에서 수영을 계획 중이신가요? 익스트림 수상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미시간 호수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이 호수는 의심하지 않는 수영객을 낚아채는 교활한 저류로 인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호수에서 수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성가신 부두와 선착장을 조심하세요. 모험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10월이나 11월은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살이 더욱 거칠어지는 시기예요. 티베트에도 위험한 호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염분 함량이 너무 높아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주변 마을 주민들은 실제로 어떤 물질로 오염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정체가 뭘까요?
다른 지역 주민들은 호수 안의 모든 공간을 독차지하는 이기적인 생물이 살고 있다고 믿어요. 그 별명이 어둠인 것도 당연하죠. 아프리카 호수의 대명사이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를 빼놓고는 위험한 물 목록을 완성할 수 없어요. 빅토리아 호수의 모든 물이 인간에게 안전한 건 아니니까 주의하세요. 이 호수에는 고유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정말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이곳의 날씨를 조금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죠. 한순간 따사로운 햇살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다음 순간 폭우를 피해 도망쳐야 할 수도 있어요. 폭풍우 속에서 수영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 변덕스러운 호수를 피하세요. 힐리어 호수의 사진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호주의 거대한 자몽주스 엉덩이 같은 곳이에요. 과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호수가 왜 분홍색인지에 대해 고심해왔지만 아직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유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레트바 호수라는 또 다른 분홍색 호수가 있습니다. 이 두 호수 모두 염분 함량이 매우 높은데 이는 두날리엘라 살리나라고 불리는 멋진 미생물의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녀석들은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을 생산해요. 이것이 바로 이 호수가 멋진 색을 내는 이유입니다. 이 호수에서 수영하고 싶으신가요? 기술적으로 위험하진 않아요. 물에는 염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무서운 바다 생물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수로 한 모금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염분이 높은 물을 마시면 사막의 식물보다 더 빨리 탈수될 수 있습니다. 1802년 인류는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분홍색 물이에요. 아니요, 그건 화려한 딸기 레모네이드나 그런 게 아니라 플라밍고가 분홍색을 띠게 만드는 물의 실제 공급원이었습니다. 호주 서부에 위치한 힐리어 호수를 소개합니다. 독특한 색깔 때문에 관광객을 끄는 것은 당연합니다. 호수 색깔은 절대 변하지 않고 1년 내내 분홍빛을 유지해요. 분홍색 염료를 첨가하는 거인이 발견된 적은 없고 조류, 박테리아, 그리고 높은 염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곳에서 수영하는 것은 아주 안전하지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일반 관광객들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한 뉴욕주 북부에 있는 흥미로운 마을을 봅시다. 이곳은 큰 호수 바로 위에 있고 도시 이름은 레이크 조지예요. 사람들은 낚시, 보트 타기 그리고 다른 수상 활동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걸 좋아해요. 많은 낚시꾼들, 운동선수들, 그리고 해안가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조지 호수는 북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 잠깐만, 예? 소리 지르는 사람? 대체 뭐죠? 네, 사람들은 해안으로 와서 호수와 산 쪽을 보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멀리서 보면 좀 이상하죠? 여기 한 젊은 남자가 비명을 지르고 떠나자 한 소녀가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서서 그녀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와서 물을 향해 소리 질러요. 우와,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져요. 마치 소리가 거대한 메가폰을 통과한 것처럼 목소리가 들려요. 소리쳤던 목소리가 약간 변형된 것 같아요. 믿기 어렵네요. 해안가로 다가가서 다시 소리를 질러봐요. 하지만 이번엔 마법이 사라졌어요. 평소의 비명소리가 들리네요. 그곳으로 돌아가니 메아리와 함께 여기선 여러분의 외침이 다시 돌아오네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당신이 서 있는 곳을 보세요 라고 소녀가 말해요. 여러분은 나침판에 이미지가 생겨진 둥근 콘크리트 플랫폼에 서 있어요. 나침판 바로 위에 호수의 파란색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이 패턴의 중앙에 두 개의 나침판선이 교차하며 X자를 형성해요. 이 정확한 장소에 서서 호수를 향해 소리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없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메아리를 듣게 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비명이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 같죠? 하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으로 보죠. 이 X지점에서만 메아리를 들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소리 현상을 설명하거나 음파의 이러한 작용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추측과 이론만 있을 뿐이죠. 콘크리트 단은 호숫가로부터 작은 굴곡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벽에서 울려 퍼져 이런 음향 효과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많은 곳에도 비슷한 반원형의 벽이 있지만 이런 음향학적인 속임수를 연주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론은 산과 물이 어떻게 메아리 효과를 만든 거라고 해요. 또 이곳에 마법의 생물이 나타났다는 오래된 전설도 있어요. 그게 물을 향해 소리쳤고 그 이후로 그것의 지혜가
호수 전체에 메아리 치고 있죠. 제 생각에는 벽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네요. 넘어가죠. 가야 할 곳이 더 많아요. 우리가 다음에 들 멋진 장소는 캘리포니아요. 베리에서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냥 해변에서 서보세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이죠. 아름다운 자연, 깨끗하고 잔잔한 물. 하지만 이 호수에는 거대한 깊은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초당 수백만 입방피트의 물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자연 이상이나 지하 세계로 가는 터널이 아니에요. 이건 글로리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베리에서 호수는 몬티첼로라는 농촌 마을이 있던 지역이 있어요. 지난 세기에 사람들은 호수 옆에 댐을 지었어요. 비가 내리는 동안 수위는 상승했고 댐의 가장자리 너머로 넘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들은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넓은지 짐작할 수 있게 개미가 배수구를 통해 물이 흐르고 있는 욕조 가장자리에 서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개미에게 배수구가 큰 것만큼 글로리홀 구멍은 여러분에게 클 거예요. 물은 긴 수평 터널을 지나 가장 가까운 만으로 들어가요. 글로리홀은 지역 명소이자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예요. 이제 카리브해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매혹적인 장소를 알아볼게요. 여기 맑고 푸른 바다 사이 꿈같은 섬들 중 하나에서 독특한 호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전체 용토는 거대한 콘크리트 단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높은 온도 때문에 호수 표면에서 수증기가 방출되고 있어요. 이곳의 거의 모든 물은 액체 아스팔트예요. 피치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스팔트 퇴적물이에요. 깊이는 75m인데 승객 끼인 보잉이 선 자세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과학자들은 아직 그 호수를 철저히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아래에 있는 지각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천연가스와 기름은 이 틈을 통과해서 물과 섞여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액체들이 많은 화학 반응을 거쳐 아스팔트로 변해요.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그 호수는 약 1000만 톤의 뜨거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어떤 생명체도 그러한 환경에서 존재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미생물 군집을 발견했어요. 그 뜻은 지구 밖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표면에 피치 호수와 비슷한 탄화수소, 호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여기 아스팔트 호수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타이탄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다음 특이한 호수는 꽤 예상치 못한 곳에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 있죠. 그리고 뜨거운 모래 언덕이나 생명이 없는 병원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남극에 있어요. 건조한 지역은 더운 곳이 아니라 강수량이 거의 없는 곳을 말해요. 사막은 열과 모래가 아니라 생명의 부재를 의미하죠. 남극의 일부 지역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요. 여긴 너무 추워서 1분 안에 차 한 잔이 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호수는 얼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작은 크기의 몇 센티미터 안 되는 깊이로 사실 호수라기보단 연못이에요. 큰 얼음 무릉덩이와 비슷해요. 돈호황 연못은 지구상에서 가장 염분이 많은 저수지 중 하나라서 얼지 않아요. 소금은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걸 막아줘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호수의 기원이에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나타났는지 모르고 있어요. 다음 목적지는 튀니지 남부예요. 2014년 낯선 호수가 사막 한가운데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사람들이 호수 주변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호수가 어디에 생겨났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양치기들이 제일 먼저 호수를 알아차렸어요. 그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했어요. 몇 시간 후 맑고 시원한 물에서 수영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어요. 그 호수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어요. 현지인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계속해서 호수에서 목욕을 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이 물은 위험하다고 선언했어요. 그들은 호수가 정체되고 있다고 했어요. 지하 수리로 채워지지 않았고 비도 거기에 물을 더해주지 않았죠. 물에 곰팡이가 쓸어 더러워졌고 그래서 초록색으로 변했죠. 그 호수에는 해조류와 인체에 위험한 해로운 박테리아가 많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땅에 인산염 퇴적물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 물질은 부패의 방사선을 띨 수 있어요. 하지만 현지인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을 헤매고 있는데 시원한 녹색 호수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뛰어들기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호수의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폭우가 땅에 난 구멍을 물로 채운 거라고 생각해요. 물은 아마도 협곡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의 그림자에서 축적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더 무서운 이론은 지진이 호수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지진 활동으로 인해 수면 위 지각이 찢어진 게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지하의 샘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와 이 틈을 메운 거죠. 그 뜻은 여기에 왔던 모든 물이 다시 쏟아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욕조의 배수구에서 플러그를 뽑는 걸 상상해 보세요. 작은 지진도 호수의 플러그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 경우 그 틈은 모든 물을 지하로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순간에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야죠. 1991년 베트남 중부 울창한 정글 어딘가에서 현지 벌목꾼이 나뭇잎과 덤불 사이에서 신비한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 안을 들여다보곤 얼굴에 강한 바람이 부는 걸 느꼈어요. 그러곤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게 강물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벌목꾼은 동굴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손전등과 밧줄을 가지고 와서 다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돌아왔을 때 그는 동굴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동굴을 찾는데 몇 년을 보냈죠. 드디어 2000년대에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2009년 그는 과학자들을 이곳에 데려왔어요. 그들은 손둥이라고 불리는 이 동굴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곳의 공간이 너무 넓어서 소리를 지르면 긴 메아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손둥의 주요 통로는 어떤 곳에선 높이가 200m에 달하는데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반 이상 높은 거예요. 동굴의 면적이 너무 커서 40층짜리 고층 빌딩이 있는 뉴욕시 전체 블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베트남 정글 아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3개를 숨기고 있는 깊은 지하 미로가 있어요. 그리고 손둥이 여기서 1등이에요. 내부의 넓은 공간은 다양한 식물, 독특한 미기후, 그리고 다양한 풍경으로 가득해요. 지하에는 진짜 정글이 자라고 있어요. 이건 천장이 무너진 곳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햇빛이 위에서 뚫고 들어올 수 있었죠. 천장과 벽에는 76m 높이의 거대한 종유석이 있는데 보잉 승객기보다 길이가 더 길어요. 이것들은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사이에 이곳에 있었어요. 어떤 석회암 퇴적물은 4억 5천만 년 이상 되었어요. 이건 공룡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걸 의미하죠. 정글 외에도 동굴에는 강이 많이 있어요. 천장의 구멍에서 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형성된 것들이었죠. 이 강들은 워터파크의 미끄럼틀처럼 부드럽고 빨라요. 하지만 동굴에 가득한 긴 미로들 중 하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동굴의 또 다른 미지의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건 201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3명의 잠수부가 손둥에서 우연히 새로운 지역을 발견했어요. 동굴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들은 동굴 호수 중 하나에 뛰어들어 78m의 깊이에 도달했어요. 바닥에서 그들은 여러 별도의 터널을 발견했어요. 잠수부들은 나무로 된 무게를 단 낚싯줄을 내려 이 터널의 깊이가 120m에 달한다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터널의 길이는 804m 이상이었어요. 아직도 터널의 정확한 크기는 몰라요. 손둥은 또 다른 거대한 동굴과도 연결돼요. 손둥에는 지하 미로와 강 말고도 볼 게 많이 있어요. 호수가 있는 넓은 공간을 볼 수 있고 어두운 산 회랑지대를 따라 몇 시간 동안 걸을 수 있어요.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여기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3년부터 손둥 동굴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어요. 그래도 셀카를 찍기에 쉬운 산책길은 아니에요. 동굴 탐험은 며칠 동안 지속돼요. 첫날하고도 반나절 동안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동굴을 탐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야 손둥에 갈 수 있어요. 그 길로 여러분은 강, 울창한 정글, 산, 바위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많은 이국적인 새, 원숭이와 다양한 동물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동굴로 가는 길은 동굴 자체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라고 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며칠 동안 손둥을 탐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관광객, 전문 가이드, 짐꾼과 함께 매일 동굴의 다른 곳에서 텐트를 치며 자게 될 거예요. 멋진 풍경들과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4억년 된 잠엄한 화석들도 보게 될 거예요.
또 수영하기에 좋은 어두운 방이 있는 호수도 있어요. 이런 모험적인 탐험은 매년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동굴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곳 중 제일 놀라운 곳이라고 해요. 또 다른 놀라운 동굴은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 있어요. 꽤 작지만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2003년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날카로운 돌과 같은 원시 도구들의 화석을 포함한 고대 유물들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수십만 년 전 이곳이 우리의 먼 조상들의 고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곤 아주 특이한 여성 뼈대를 발견했어요. 그 여자의 키는 겨우 1m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건 일반 성인 허리선 높이죠. 하지만 이 여성은 척추나 뼈 발달에 문제는 없었어요. 이것과 동굴에서 발견된 다른 뼈들도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조상들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종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혹은 간단히 호빗이라고 불렀어요. 여성의 몸무게는 약 15에서 35kg이었어요. 두개골과 뼈의 분석으로 그녀가 약 30살이라는 게 드러났죠. 호빗들은 아마 19만 년에서 5만 년 전에 살았을 거예요. 그들이 현대 인류의 조상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동굴은 터키에 있어요. 여러분이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데 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방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곳은 지하실이에요. 그곳을 방문한 적이 거의 없고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간이 꽤 넓어서 그걸 방으로 바꾸기로 하죠. 벽을 허물다가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돼요. 이건 지하로 통하는 터널이에요. 동굴을 통해 걸어가서 진짜 지하 도시를 보게 되죠. 1963년 터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지역 주민이 지하실에서 잃어버린 도시로 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어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있었어요. 가축과 식량을 위한 충분한 공간도 있었죠. 그냥 미로 같은 터널이 아니었어요. 예배당, 학교, 마구간, 부엌, 벽, 그리고 다른 문명의 흔적도 있었어요. 이 도시는 비잔틴 시대 780에서 1180년 사이에 지어졌어요. 지하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킬로미터에 걸쳐 많은 지하 터널과 마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이상하고 무서운 동굴에서 우리의 여행을 마칩시다. 루마니아 남동쪽 흑해 근처로 갑니다. 여기 황량하고 넓은 평원에서 구멍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지하 깊은 곳으로 통하는 터널이에요. 동굴 안의 공기는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약 20%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여기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산소 탱크 없이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이곳의 물과 공기는 오염되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들은 말이죠. 그리고 이 동굴은 48종의 생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중 33종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이죠. 여기 사는 살금살금 움직이는 것들은 특히 벌레를 무서워한다면 여러분을 겁줄 수 있어요. 이상한 흰 달팽이와 흰 거미들이 벽을 따라 기어다녀요. 미확인종의 거머리와 투명 새우가 물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거대한 콧수염을 기른 흰 노래기가 땅 위를 기어다녀요. 또 여느 정갈하고는 다른 투명하고 흰 몸을 가진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정갈을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평범한 것이 없어요. 동굴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얗거나 투명해요. 눈은 없지만 공간을 항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긴 발과 수염 같은 더듬이를 갖고 있죠. 식물은 햇빛과 깨끗한 공기 없이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이곳에선 산소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물속에 있어요. 이곳 호수 표면과 웅덩이는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품들로 덮여 있어요. 이 물질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이것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리는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의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하기 위해 광합성을 하죠. 이 동굴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요. 독립영양생물은 그걸 흡수하고 작은 음식 입자를 분비해요. 박테리아가 이 입자들을 먹죠. 더 큰 유기체들은 그 박테리아를 먹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결국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화학합성이라고 해요. 이건 광합성과 비슷하지만 화학 반응에서 햇빛 대신 물을 사용해요.
이 동굴에서 진화는 나머지 세상과 동떨어진 완전히 독특한 생물학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펑! 이 단어는 폭발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폭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금 폭발한 것이 호수라는 사실이죠. 그저 이 그림 같은 곳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는 길에 있었던 위험, 불 절대 금지라는 경고문을 전혀 보지 못했나 보군요. 그리고 지금 연기를 내뿜는 물의 장벽이 여러분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처음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죠. 여러분은 캐나다 엘버타에 있고 일생일대의 하이킹을 위해 아브라함 호수에 막 도착했어요. 호수는 얼어붙었고 경치는 장관입니다. 얼음 밑에 있는 거품은 수백 마리의 해파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메탄 거품입니다. 호수 바닥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유독성의 가연성이 높은 가스죠. 그래서 경고문이 있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성냥불이라도 붙이면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오는 길에 경고문을 받고 불을 붙이려고 했던 폭죽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해요. 다른 호수예요. 이 호수는 얼지 않았어요. 사실 지난 빙하기 이후로 겨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카메룬에 있고 이곳은 니오스 호수라는 곳이에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호수의 주황색 갈색 물은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호수는 매우 휘발성이 강한 지역 위에 있고 바닥에 갈라진 틈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지면이 움직이면 이 가스가 호수에서 쏟아져 나와 주변 수 킬로미터까지 흐릅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서 숨을 한번 들이쉬기만 해도 기절해서 다시 깨어날 확률이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지만 가장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냄새나 색깔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현지 당국은 호수에서 가스를 추출해내는 파이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근 주민들과 동물들에게 비교적 안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콩고와 르완다의 경계에 있는 또 하나의 독성 호수인 키부는 가스를 이용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왕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피가 얼어붙을 것 같은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함물지를 방문하는 것도 좋겠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이 계곡은 확실히 그 명성에 부합합니다. 이 계곡은 극도로 뜨거운 온천, 유독 산성 연못, 그리고 활화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경치는 초현실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 아마도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한 거주지일 거예요. 참 모순적이죠. 아파르인들은 1년 내내 이곳에 살고 온천 주변에서 소금을 모아 내다 팔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미생물체가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할 만한 곳에도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산을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그 산비탈에서 살았습니다. 1815년 그 운명의 날까지 말이죠. 탐보라는 화산인데 그에 폭발했고 그 결과 섬에 있던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그 폭발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습니다. 화산재가 너무 많이 뿜어나와서 주변 섬들을 겹겹이 덮어버렸고 북반구 전체는 여름이 없는 해를 맞게 되었었죠. 지난 만년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고 탐보라산은 폭발 후 1524m 더 낮아졌어요.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가죠. 사람들의 방문이 금지된 섬이 있는데 장담하건대 어쨌든 여기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브라질의 스네이크 섬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천 마리의 뱀들의 서식처입니다. 섬에 발을 딛는 순간 독사에게 물릴 위험이 크죠. 이 섬은 또한 황금 창머리 독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일생일대의 조우가 될 겁니다. 이곳은 너무 위험해서 브라질은 관광객과 다른 방문객들을 무조건 금지시켰습니다. 좋아요. 다른 데로 가죠. 이제 가장 따뜻한 옷을 챙기고 털 마스크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러시아의 오이미야콘으로 갑니다. 이곳은 흔히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불리는 먼 북쪽의 작은 마을로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평균 기온이 이곳보다 낮은 곳은 남극 대륙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얼마나 추운지 알 수 있죠. 겨울에 스웨터를 3겹으로 껴입고 그 위에 모피 코트까지 입지 않는 한 단 몇 초 만에 뼛속까지 얼게 될 거예요. 이곳의 기온은 영하 71도까지 떨어집니다.
신선한 과일은 몇 분 안에 얼음덩어리로 변하는데 어른 사과가 너무 단단해서 그걸로 나무에 못을 박을 수 있을 정도예요. 제자리에 얼어붙기 전에 어떤 배로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봅시다. 나미비아의 해골 해안입니다. 정말로 보트와 선박은 이 근처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고서만 갈 수 있어요. 물이 험해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배를 이리저리 내동댕이 치고 물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가차 없이 선체에 부딪힙니다. 해안 자체는 수백 킬로미터나 뻗어 있는데 남부와 북부로 나뉩니다. 올터레인 차량 이용객은 남부 지역까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만 북부 지역에는 연간 800명만이 출입할 수 있고 안내 관광만 가능합니다. 이 사막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이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동물 시체에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5만 명의 토착민들이 이곳에 적응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도마뱀, 하이에나, 그리고 심지어 코끼리까지 말이에요. 유럽의 심장부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나폴리는 활동 중인 초화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과학자들은 이 괴물 화산이 깊은 곳에 마그마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까운 미래에 폭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단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작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화산이 있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베수비오입니다. 약 2000년 전 로마 도시 폼페이의 최후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화산은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폴리의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보내는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그건 그렇고 나폴리에 가거든 꼭 피자를 드세요. 프랑스의 북동쪽도 방문객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곳입니다. 1년의 지역이 1920년대부터 존 루주, 즉 적색지대라고 불려왔고 출입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우연히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시들은 식물들과 타버린 흙뿐일 거예요. 다른 곳에 우거진 초록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말이죠. 이곳은 토양과 공기가 너무 오염되어 질식할 위험이 있기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재 적색지대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에는 한때 8년 동안 항공여행이 폐쇄되었던 사람들이 사는 섬이 있습니다. 미야케 지마는 화산인데 그 경사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화산은 대략 20년마다 폭발하는데 가장 최근의 폭발은 2000년이었어요. 이 화산은 보통 용암이 아닌 유독성 유황가스의 거대한 구름을 내뿜습니다. 마스크를 잊지 마세요.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화산 활동이 한창일 때 섬 주민들은 항상 방독면을 써야 했고 폭발 후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주민들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방독면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해요. 우리가 방문했던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러시아 캄차카 지역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만 너무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은 계곡이 있습니다. 불길하게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며 이 또한 활화산의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산이 연기를 내뿜을 때 사실 빈번한 일인데요. 공기보다 무거운 독성가스는 비탈길을 타고 내려가 바로 계곡으로 유입됩니다. 작은 생물체들은 이 가스를 마시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더 큰 동물들과 인간도 아무런 피해 없이 살아남기는 어려워요. 또 하나의 치명적인 휴양지는 노르웨이의 솔트스트라멘 해협입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물에 몸을 담그고 수영을 하라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듯 느껴지죠?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매 6시간마다 잔잔한 해협은 거대하고 강력한 소용돌이로 가득한 성난 물살로 변합니다. 이것은 해협이 연결하고 있는 두 피오르드 사이의 조류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조 때 이곳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 좁은 공간에 흐르기에 너무 방대해서 수영객과 보트 모두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볼리비아에는 가장 용감한 사람들만이 감히 횡단할 수 있는 72km의 긴 길이 있습니다. 융가스 로드는 산맥의 한쪽을 따라 뻗어 있으며 스릴을 갈망하는 자전거인들에게 중요한 명소입니다. 도로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우회하는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졌지만 원래 도로는 매우 좁고 한쪽에는 가드레일도 없이 끝도 없는 낭떠러지, 다른 한쪽엔 가파른 경사로가 있습니다. 잦은 산사태, 안개와 비 때문에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건 극도로 위험하고 예측 불가합니다.
물론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걸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끊임없이 자전거를 타러 옵니다. 온천을 좋아한다면 도미니카에 있는 끓는 호수에 가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국립공원에 위치한 이곳은 인근 강에서 끊임없이 끓는 물이 채워지는 웅덩이입니다. 유독가스의 극도로 뜨거운 온천 때문에 뜨거운 상태가 유지되는데 표면 위에 있는 기체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이 호수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지만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호수는 폭발하기도 하고 주변 지역을 가스구름으로 뒤덮기도 합니다. 유타주 사막 한가운데는 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줄무늬 연못이 있습니다. 그 색깔은 붉은 모하브 사막과 훨씬 더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연못에는 증발로 인한 줄무늬가 있습니다. 물이 많을수록 푸른 색조가 더 생동감 있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밝은 금속성 푸른색은 인공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발트 블루 염료를 첨가해서 물은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고 더 빨리 증발합니다. 물이 사라지면서 소금과 칼륨의 결정체는 남겨지고 나중에 화학물질 생산을 위해 수집됩니다. 그곳에서 수영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증발로 인해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호수는 캐나다의 스포티드 레이크입니다. 이 호수는 겨울과 봄에는 평범한 호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름, 태양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약간의 물이 증발하면 작은 미네랄 웅덩이가 생깁니다. 물방울 무늬 같은 웅덩이들은 보통 녹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입니다. 같은 웅덩이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 색깔과 크기가 다릅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생태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이에요. 완벽함을 추구한다면 북아일랜드로 가세요. 자이언트 코즈웨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특별한 물이 있지는 않지만 주변의 돌과 기둥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끄럽고 흠잡을 데 없이 보입니다. 모든 균열은 화산 폭발 덕분에 형성되었지만 전설에 따르면 이 풍경은 신화 속의 거인 핀 맥쿨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쿨한 거인이었나봐요. 터키에는 파무칼레라는 멋진 광경이 펼쳐지는데 목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도 거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목화를 말리기 위해 그곳에 두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런 멋진 광경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온열수에 의해 남겨진 광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를 믿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청록색 온열수가 있는 이런 곳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거기에 남겨진 고대 로마 유적을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1802년 인류는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분홍색 물이에요. 아니요, 그건 화려한 딸기 레모네이드나 그런 게 아니라 플라밍고가 분홍색을 띠게 만드는 물의 실제 공급원이었습니다. 호주 서부에 위치한 힐리아 호수를 소개합니다. 독특한 색깔 때문에 관광객을 끄는 것은 당연합니다. 호수 색깔은 절대 변하지 않고 1년 내내 분홍빛을 유지해요. 분홍색 염료를 첨가하는 거인이 발견된 적은 없고 조류, 박테리아, 그리고 높은 염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곳에서 수영하는 것은 아주 안전하지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일반 관광객들은 그곳을 방문할 수 없거든요. 알고 보니 힐리아 호수가 분홍색 물이 있는 유일한 곳은 아니었어요. 세네갈에는 레트바 호수가 있는데 힐리아 호수와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대량의 밀크쉐이크처럼 보이는데 그 원인은 같아요. 높은 염도와 소금을 좋아하는 조류 때문이죠. 이 조류는 햇빛을 흡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붉은 색소를 생산하고 그래서 호수의 색은 건조한 계절에 더욱 강렬해집니다. 악명 높은 토르의 우물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만조 때는 좀 무서워 보입니다. 물이 밑에서부터 차오르면서 부글부글 끓으며 솟아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힘찬 물보라가 그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우물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조수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또 다른 장소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몽생 미셸입니다. 그 웅장한 성은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문 시간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것은 달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높은 조수는 보름달이 뜬 후 36에서 48시간 후에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시간에 그곳을 방문하면 몇 개의 웅덩이밖에 볼 수 없을 거예요. 시베리아의 바타가이카 분화구는 지하 세계로 가는 입구처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km, 깊이는 83m에 달하며
계속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점점 더 깊어질수록 더 많은 층이 있습니다. 그 층은 지구가 수천 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퇴적물이 과거의 기후를 보여주죠. 이 분화구는 60년대에 나타났고 이 모든 것은 빠른 삼림 벌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땅에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육지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고 토양이 갈라지고 분화구가 나타났어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한가운데에는 매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위가 모래에서 손 모양으로 솟아나와 있어요. 거인의 손은 아니고요. 그것을 만든 조각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막의 바위는 움직일 수 있어요. 저절로 움직이는 돌, 일명 세일링 락이라고 알려진 이 돌은 스스로 움직이며 캘리포니아 사막을 가로질러 긴 흔적을 남깁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들 중 일부에 GPS 내비게이터를 설치했고 그 바위들이 꽤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기온의 차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밤에 사막은 거의 얼어붙고 돌 밑에 형성된 얼음 덩어리가 낮이 되어 녹으면서 바위가 말 그대로 미끄러져 움직입니다. 호주의 깁스랜드 호수는 밤에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해조류가 꽃을 피울 때 박테리아는 물속에서 동요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의 움직임은 생물 발광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홍조류꽃의 아름다움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홍조에는 암모니아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물속에 뛰어들기 전에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해안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 하지만 팁을 드리자면 코를 막고 구경하세요. 썩어가는 해조류에서는 장미향이 나지 않으니까요. 물은 종종 생물 발광 해파리 때문에 빛이 나는데 동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에는 녹청색의 빛을 내는 반딧불이 있어요. 이 벌레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벌레는 육식동물이고 빛을 내는 주된 이유는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거미처럼 거미줄도 만듭니다. 이 광경을 보려면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로 향하세요. 안내 관광 여행도 있어요. 초콜릿 언덕, 맛있는 이름이죠? 그 이름은 색깔에서 기인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이 언덕은 다양한 갈색과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 초콜릿도 있나요? 이곳은 건조한 계절에 잎이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달콤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덕의 모양은 너무 규칙적이어서 종종 인공적인 것으로 오인됩니다. 하지만 언덕은 단지 약간의 상승한 산호 퇴적물일 뿐입니다. 빗물 때문에 생긴 거죠. 몇 킬로미터에 걸쳐 케첩이 쏟아진 해변과 먹어도 끝이 없는 감자튀김을 상상해보세요. 네, 그냥 꿈일 뿐이에요. 하지만 케첩 같은 붉은색을 띠는 해변이 실제 중국에 존재합니다. 판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길이가 최소 30km에 달합니다. 보통 거인이나 해조류가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번에는 해조류 때문입니다. 해조류가 가을에 붉게 변해서 이 해변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해변 중 하나로 만듭니다. 좋은 소식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다는 거예요. 일부 구역이긴 하지만요. 붉은 해변을 봤으니까 붉은 물로 떠나볼까요? 남극 대륙은 흰색일 뿐만 아니라 빨간색일 수도 있습니다. 테일러 빙하에는 아주 짠 호수에서 나오는 붉은색 폭포가 있습니다. 그 물에는 철이 풍부한데 철은 산소와 반응할 때 녹을 형성합니다. 물은 높은 염도 때문에 영하의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리 해변은 너무 놀라운 모습이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믿기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반짝이는 알록달록한 유리돌들은 원래 바다에 버려진 병들이었어요. 파도는 병을 싣고 가서 부수고 완벽하게 광을 냈죠. 그렇게 해변이 만들어졌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또 다른 놀라운 곳은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의 플라이 가이저입니다. 한 에너지 회사가 지열수를 찾아 땅을 파다가 펑! 오늘날 1.5m 높이의 녹색과 붉은색의 물이 솟아나오는 뜨거운 분수가 됐습니다. 추측 게임을 해보죠. 왜 물이 그런 색일까요? 어떤 거인이 지나가다가 염료라도 넣었을까요? 아니면 호열성 조류일까요? 맞아요. 이번에도 해조류 때문이에요. 베네수엘라 서부의 카타톰보 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 밤 구름 속에서 번개를 보기 때문이죠. 저녁 7시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치지 않는 카타툼보 번개는 한번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몇 달 동안 멈췄습니다.
아마도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강에는 마법의 조류가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 지역 주변에서 만나는 차갑고 따뜻한 기류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섬은 놀라운 자연현상, 화려한 색상의 해조류, 혹은 거인은 없을지 몰라도 엄청난 수의 고양이들이 살고 있어요. 고양이 애호가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일본의 고양이 섬에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누에를 찾아 그 섬에 가곤 했습니다. 쥐는 누에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꼭 필요했죠. 그곳에서 관광객들은 고양이 모양의 오두막에 머물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당연히 이 섬에서는 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수 있어요. 몽골에는 공룡이 살았고 지금은 사람 수만큼 말이 많고 양은 10배나 많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비어있는 나라로 수도가 28번이나 옮겨졌고 올림픽도 개최하고 있어요. 몽골은 바로 여기 중국 바로 북쪽 중앙아시아 고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19번째로 큰 나라지만 인구는 300만 명이 조금 넘을 뿐이에요. 로스앤젤레스 인구와 비슷하지만 나라 전체가 자기들만의 땅인 셈입니다. 그린란드를 제외하면 몽골은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예요. 1.3제곱킬로미터당 인구가 2명에 불과한데 미국은 37명이에요. 물론 사람만 계산했을 때요. 몽골의 가축 수는 약 6,700만 마리로 인구 수보다 20배나 많습니다. 그 가축의 절반은 양이에요. 하지만 몽골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동물은 말입니다. 말이 없는 몽골인은 날개 없는 새와 같다는 전통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의 중요성은 대단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으로 간주돼요. 하지만 말들로 가득 찬 마구간이 있는 거대한 농장을 상상하지 마세요. 몽골에는 마구간이 있다는 것은 예외에 가깝고 몽골의 말들은 1년 내내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말들은 바깥을 돌아다니며 스스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을 키우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자연이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 있어 힘들지만 말은 풀과 눈을 구분할 수 있어요. 봄이 되면 먹이 부족으로 허약해지지만 겨울이 끝나면 곧 회복됩니다. 목에 푸른 스카프를 두르고 거의 타지 않는 신성한 말을 한 가족이 무리해드릴 수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말을 사랑하며 이 좋은 관계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말을 소재로 한 노래, 이야기, 신화, 예술 작품이 많이 있어요. 몽골어에는 말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가 약 500개, 털 색깔과 무늬를 설명하는 단어만 200개가 넘어요. 말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말은 주인을 도울 수 있는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천국으로 가는 교통수단으로 여겨져 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가축 외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공룡이 이 땅을 돌아다녔어요. 최초로 발견된 공룡알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됐죠. 물론 오늘날 공룡은 멸종되었지만 몽골에는 눈표범이 있고 이 역시 희귀한 동물이에요. 눈표범은 워낙 조용해서 다가오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걸을 때 소리도 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아무튼 다시 지리로 돌아가 볼게요. 몽골의 기온은 하루 만에 섭씨 1.6도까지 기온이 변할 정도로 가혹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몽골은 큰 수역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몽골 남부에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사막 중 하나인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의 5%만이 모래로 덮여 있고 나머지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 작은 호수, 초원이 있지만 금, 석탄, 구리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사막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막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이 지역을 그늘로 가리기 때문에 비구름이 닿지 않아요. 사막은 기후변화는 물론 산림벌채와 토지 이용의 변화로 인해 사막은 매년 확장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고 전국이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막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사막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축을 기르느라 바쁜 유목민이요. 유목민은 정착된 집이 없는 사람들로 계절에 따라 동물과 함께 이곳저곳을 이동합니다. 다음 여행을 떠나기 전 어딘가에 정착할 때는 유르트라고 불리는 텐트를 설치합니다. 유르트는 수천 년 동안 몽골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유르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유르트의 골격은 기둥으로 만든 다음 펠트와 방수천으로 겹겹이 덮습니다. 몽골인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친절한 민족이지만 유목민들은 손님을 자주 맞이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맞이하고 전통 말 우유를 맛볼 준비가 되어 있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심지어 유르트 입구에 종을 치지 않고 손님이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기도 해요. 물론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며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3으로 대다수를 차지해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예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0도입니다. 워싱턴 DC의 평균 기온은 16도이고 오타와의 평균 기온은 영하 44도예요. 17세기에 처음 도시가 세워졌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남서쪽으로 약 2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후 현재 위치에 정착할 때까지 28번 정도 옮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수도 역시 이동식 정착지였기 때문입니다. 계절, 목초지, 물 공급 및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수도는 주민들과 함께 이동했어요. 지금은 도시가 커지고 정착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동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누가 알겠어요. 몽골 올림픽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못했었죠. 나담 축제는 매년 한여름에 열리는 연례 축제로 대부분의 몽골인이 관람하는 행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축제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어요. 현지에서는 이 축제를 남자들의 3가지 게임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남자다운 3가지 기술로 여겨온 3가지 기술을 겨룹니다. 그렇다면 그 3가지 게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몽골 레슬링, 경마, 양궁이에요. 원래는 남성들만 참가했지만 최근에는 여성들도 양궁과 경마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레슬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민속 레슬링 스타일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고대판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고 몽골에서는 많은 국제 토너먼트도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축제에는 레슬링 경기가 있고 이것이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발이 아닌 다른 것이 지면에 닿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체급이나 나이, 시간 제한 없이 승리에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기 예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품위 있게 경기를 진행하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옷이 엉키면 다른 참가자는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더라도 멈춰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한 참가자가 패배하면 승자는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임은 512명 또는 1024명의 참가자가 짝을 이루어 레슬링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돼요. 모든 패자는 탈락해요. 게임은 초기 참가자 수에 따라 승자가 나올 때까지 9라운드 또는 10라운드 동안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마가 있습니다. 말의 나이에 따라 16km에서 27km 사이의 장거리 크로스컨트리 종목이에요. 몽골 전역에서 최대 1000마리의 말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양궁에서는 10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경쟁해요. 각 궁수는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4개의 화살을 가지고 직조 또는 나무 원통으로 된 벽에 화살을 쏴야 해요. 벽에서 하나를 쓰러뜨리면 점수를 얻어요.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화번호와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플러스 11 또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나라마다 다른 숫자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발명했을까요? 어디 알아봅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라는 거대한 세계적 조직이 있습니다. 국제연합의 15개 전문기관 중 하나로 전 세계 국가 간의 안보, 외교 및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글로벌 조직이에요. 그 임무 중에는 통신 링크 구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ITU 부서의 책임 영역이죠. 이 연합에 속한 사람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코드를 부여하고 국제통신을 조정합니다. 이들은 지구를 9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지역에 따라 각 국가에는 국가 코드를 나타내는 숫자, 즉 고유한 접두사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플러스를 입력한 다음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면 휴대폰이 지정된 지역의 전화선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숫자는 이 지역의 반경을 한 지점으로 좁혀요. 간단히 말해서 먼저 대륙을 선택한 다음 국가, 해당 국가의 지역, 특정 도시의 기지국, 마지막으로 가입자의 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북미 번호 지정 요금제 그룹의 국가에는 플러스 00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전화를 걸려면 플러스 2를 입력하고 특정 국가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코드 3과 4가 있는 지역은 유럽에 속해요. 따라서 각 숫자는 고유한 지역을 나타냅니다.
인터넷에서 지역 코드가 있는 표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야 무선 통신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전에는 집집마다 고정식 전화기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 전화기 중 일부는 숫자가 있는 버튼이 있었고 다른 일부는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려면 필요한 숫자가 있는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손가락으로 디스크를 움직이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 후 다음 숫자를 선택해야 했죠. 네, 당시 전화 기술을 사용하려면 인내심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보죠.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최초의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1877년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카운티를 가로지르는 최초의 장거리 전화선을 설치했어요. 그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6km 떨어진 사람과 통화하는 것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죠. 이 발명품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19세기 말에는 부자들만 유선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20세기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유선전화가 보편적인 기기가 됐어요. 사용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선 기술이 등장했죠. 1973년 모토로라는 무선 전화기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후에 판매에 들어갔어요. 이 무거운 장치는 벽돌처럼 크고 1kg이나 나갔어요. 30개의 번호를 저장할 수 있고 60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이러한 휴대폰의 인기는 증가했어요. 그리고 1993년 IBM은 최초의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2년 후 이 장치는 공식적으로 $1,100에 시장에 출시됐어요. 6개월 만에 5만 대 이상의 전화기가 판매되었습니다. 최초의 스마트폰에는 터치스크린이 장착됐어요. 이메일과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었죠. 달력 주소로 회의 플래너 기능도 있었습니다. 또한 터치 키보드와 스타일러스도 있었어요. 1995년 무선 가입자 수는 약 3,500만 명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이 숫자가 2억 7천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이 기간 동안 미국 가정의 약 25%가 유선 전화를 포기했습니다. 20세기 초 최초의 전화기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스마트폰의 등장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1926년 무선이 완벽하게 적용되면 지구 전체가 거대한 두뇌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서로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장치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우! 휴대폰은 통신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변화시켰습니다. 모바일 산업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1,700만 개의 다른 일자리도 이 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용 카메라와 렌즈를 취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손에 들고 있는 기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실 거예요. 스마트폰은 1969년에 출시된 나사의 내비게이션 컴퓨터보다 1000배 이상 강력합니다. 그 컴퓨터는 64k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고 0.043MHz의 주파수를 사용했어요. 네,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포켓용 계산기나 USB-C 충전기조차도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데 사용했던 최고의 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휴대폰에 진짜 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개발자들은 금이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전기를 잘 전도하기 때문에 휴대폰에 금을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귀중한 소재는 회로기판에 사용되어 약 1g의 금을 얻으려면 1톤의 광석 또는 21대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없는 휴대폰 1톤은 300g의 금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연간 약 2,700톤의 금을 광석에서 추출하는데 이는 하루에 7.5톤에 달하는 양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같은 양의 금을 추출하기 시작하면 지구 전체 인구의 휴대폰이 23일 만에 고갈될 거예요. 휴대폰의 침입 보호 등급 또는 줄여서 IP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은 휴대폰의 방수 기능을 나타내요. 0이면 장치에 방수 기능이 없는 거예요. 9인 경우 휴대폰이 높은 압력과 온도로부터 보호돼요. 이 정보는 사용 설명서나 전용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샤워할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휴대전화의 거의 90%가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선 전화기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최초의 스마트폰은 새로운 기술을 가져왔어요. 다음 혁명은 2007년에 첫 번째 아이폰이 발표된 후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휴대폰 개발자가 애플 장치의 디자인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되고 실용적이었죠. 이러한 디자인은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이 가젯은 손에 편안하게 잡히고 화면이 커서 정보를 더 잘 습득할 수 있어요. 2007년까지만 해도 휴대폰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꽤 이상했어요. 모토로라 V70은 360도 회전하는 키보드가 달린 휴대폰이었습니다. 스피너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많은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2003년 노키아 7600이 출시됐어요. 이 휴대폰은 물방울 모양이었고 키보드가 화면 주위에 있었어요. 하이얼 P7 펜폰은 펜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TV 리모컨처럼 보였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은 팔콘 슈퍼노바 아이폰 6입니다. 케이스는 24캐럿 금이 추가된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가격은 4,850만 달러입니다. 애플은 기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스터에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중 일부입니다. 사파리 브라우저로 이동해서 웹사이트를 열고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장 기능 중 읽기 목록이 표시되어 이 기능의 심볼은 스티브 잡스의 둥근 르노 안경입니다. 지도 앱의 아이콘 디자인은 계속 바뀌지만 항상 실제 주소가 표시돼요. 한때는 이전 애플 캠퍼스였습니다. 그런 다음엔 새로운 애플파크의 주소가 표시됐어요. 책 이모티콘의 가상 책장에는 다르게 생각하라 라는 애플의 인용문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려면 이모티콘이 있는 소스 파일을 추출해서 확대해야 해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휴대폰 화면에서는 인용문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음성 녹음기의 음파 아이콘도 의미가 있습니다. 앱을 켜고 애플이라고 발음해보세요. 전화기가 유사한 음파로 트랙을 녹음할 거예요. 트릭도 가젯도 다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그럼 이만.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출근할 때 하는 구글 지도가 아니에요. 여기선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들을 볼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기자의 피라미드까지요. 인형의 섬에서 이스터 섬까지 피스 헬멧 챙기고 출발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하라 사막 깊은 곳을 목험하고 있어요. 지평선은 저게 뭐죠? 한때 번성했던 문명의 유적처럼 보이는데요. 알제리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250km 떨어진 티아레트시 근처에서 수수께끼에 쌓인 13개의 기념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큰 지하 묘지와 다른 건물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은 기원 후 4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지어졌어요. 어떤 방들은 미로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곳을 걷는 건 2시간 정도 걸려요. 한때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벽에 사냥 장면과 동물 형상을 새겼어요. 연구원들은 이곳이 베르베르 왕족의 마지막 안식처로 지어진 걸로 믿고 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죠. 그리고 사막에 버려진 도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이제 인형의 섬은 어떤가요? 이 이름이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하지 않는다면 더 무서운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고대 아즈텍 운하를 따라 내려가면 이 신비로운 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수백 개의 버려진 인형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너무 많아 수를 세다가 놓쳐요. 전설에 의하면 어떤 남자가 이걸 매달았다고 해요. 그는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인형을 매달면서 일생을 보냈어요. 소름 끼치네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멕시코 사막에는 마피미 사일런트 존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서는 라디오나 다른 어떤 종류의 신호도 수신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분명 거기서 길 잃고 싶진 않을 것 같네요. 캐나다 먼 북쪽에는 사람이 지내기 힘든 안지쿠니 호수가 있어요. 1년 중 절반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한때 이누이트족들의 고향이었죠. 하지만 이 마을 전체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1930년 조 라벨은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 마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는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죠. 소리나 사람의 활동 흔적이 없었어요. 그는 차례로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집이 없었어요. 마을 전체 주민들이 사라졌어요. 7마리의 썰매 개들만 남아있었는데 12개 여전히 묶여 있었어요.
아직까지 아무도 이 실종에 대해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기자의 피라미드예요. 기자의 피라미드 자체는 약 4,500년 전 파라오 쿠푸의 마지막 안식처로 지어졌어요. 이집트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어떠한 기술도 없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요. 흥미롭게도 피라미드는 오리온 자리의 세 별과 정렬하고 모두 북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아름다운 걸로 유명하지만 기괴한 사고들로도 유명해요. 예를 들어 1929년 여름 그곳을 방문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프게 되었어요. 모든 건 직원 6명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빠르게 호텔의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퍼졌어요. 오늘날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같은 수원의 물을 마시거나 같은 호텔에서 묵지도 않았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지역에 간다면 이상한 게 있는지 꼭 잘 보세요. 노스 요크셔에 있는 리드강은 물건을 돌로 만든다고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와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은 우물에 다양한 물건을 남기기 위해 이곳으로 옵니다. 우물에 버려진 자전거가 며칠 뒤 돌로 변했어요. 오래된 곰인형이 돌조각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에 발을 들여놓는 누구든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건 단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이 지역의 물은 사물 주변을 코팅하는 미네랄이 풍부해요. 마치 돌로 만들어진 같아 보이게 만드는 이 단단한 껍데기예요. 어떻게 돌들이 혼자서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죠?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있는 건조한 호수 바닥인 레이스트랙 플라야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항해하는 바위라고 불리는 이 움직이는 바위들은 1900년대 초부터 관찰되어 왔어요. 지역 주민들은 강한 바람이 바위를 밀어낸다고 믿었어요. 다른 이론들로는 자기장이 있었죠. 2014년 연구원들은 그 바위들이 사실 바람에 움직이는 떠다니는 녹은 얼음 판넬들에 의해 떠밀렸다는 걸 알아냈어요. 과학이 해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명 높은 곳이에요. 50여 척의 배와 20여 대의 비행기가 사라진 걸로 알려졌어요. 구조 임무대도 돌아오지 못했죠. 대서양 한가운데 플로리다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곳에 설명 안 되는 실종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지역에서 배와 비행기가 왜 사라지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해를 어렵게 만드는 안개가 굉장히 짙게 낀다고 주장해요. 다른 이론에선 바다 표면으로 떠오르는 메탄이 그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어떠한 이론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파키스탄의 산악지대에서 잃어버린 도시 모헨조다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고대 고고학 유적은 기원전 2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과학자들은 이 도시가 인더스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여기 잘 계획된 거리 격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교한 배수 시스템을 보세요.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확신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가 그들의 삶을 단번에 끝낸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서섬의 수수께끼가 마침내 풀렸나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 폴리네시아 섬에 있는 매혹적인 하나로 된 조각상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모아이라고 불리는 조각상들은 무게가 90톤까지 나가요. 라파누이족들이 이걸 지었죠. 그 조각상들을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 조각상들이 섬의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지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멋진 것은요, 분석 결과 모아이 석상이 서 있는 지역이 진짜로 더 비옥하다는 게 나타났어요. 과장이 아니고 폴란드의 삐뚤어진 숲은 이상해요. 이상한 모양의 소나무 숲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것 같아 보여요. 이 숲은 1930년에 심어진 소나무 약 400그루의 고양이에요. 소나무가 모두 먼저 북쪽으로 구부러지고 나서 계속해서 똑바로 자라고 있어요.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주변 숲은 완벽하게 고든 소나무들로 가득해요. 스코틀랜드 네소의 바닥에 괴물 같은 생물이 살고 있나요? 전설이든 사실이든 분명 으스스해요. 네소 괴물의 전설은 1933년경 어딘가에서 나타났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호수에서 용, 선사시대 괴물, 그리고 바다뱀을 봤다고 주장해왔어요.
진실을 알 날이 있을까요? 호주 서부 해안의 와튼 분지는 이상한 지질 현상의 본거지예요. 거대한 지진이 잇따라 일어나요. 만약 이 지역이 두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단층선 위에 있다면 놀랄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 경우가 아니에요. 이 지역은 오스트레일리아판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연구원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단층이 형성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일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인 북극은 이보다 더 신비로울 수 없을 거예요. 얼음과 이상한 실종의 땅이죠. 1840년대 후반 프랭클린 탐험대로 알려진 130명 이상의 탐험가가 그 지역에서 사라졌어요. 150년 후에 몇몇 증거가 발견되었죠. 가죽 신발과 저널 기록의 조각들이요. 제 이론요? 모두 산타클로스의 장난감 공장에 취직되었을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믿네요. 마추픽추는 잉카족의 잃어버린 도시로도 알려져 있어요. 잉카 문명의 힘에 대한 증거죠. 하지만 이 장소의 목적은 여전히 풀어야 할 미스터리예요. 요새는 1450년경 해발 2130m에 지어졌어요. 의문점이 남는데요. 잉카인들은 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이런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도시의 대부분이 지하에 지어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약 60%는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 저 밑에 뭐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마리아나 해구는 세계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이에요. 상상해보세요. 햇빛도 없는 어느 듯한 물이요. 표면 깊숙한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다 탐험가들은 해구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해요. 이 미스터리한 소리에 대한 기록으로 어떤 사람들은 심해 괴물이 해구에 살고 있다고 믿어요. 좋아요. 너무 무서워요. 전 여기서 나갈래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만 년 전 지중해 지역이 재편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까지 극도로 척박하고 염분이 많았던 이 지역의 바다를 다시 메워버린 거대한 홍수였어요. 이 홍수는 장클린 홍수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 지역의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중해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둘러싸여 있고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바다와 연결돼요. 이 해협은 약 13km에 달하는 꽤 좁은 통로예요.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두 수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약 600만 년 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지중해가 대서양과 단절됐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빙하기였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지중해 지역은 메시나절 염분위기라고 불리는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약 1000년 동안 바다는 서서히 증발해서 해수면보다 몇 킬로미터 아래에 건조한 분지를 남겼어요. 이 위기는 오늘날의 사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성한 지중해의 아름다움이 예전에는 바다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소금을 함유한 매우 짠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했다면 수영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물 위를 쉽게 떠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염분의 양과 미네랄 함량으로 인해 대부분의 생물은 생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박테리아와 같은 일부 강인한 미생물은 이러한 가혹한 조건에 적응했을 수 있어요. 요즘 지중해 해저에서는 그랜드 캐니언만큼 큰 구멍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같은 탈수 기간 동안 형성된 것으로 보여요. 증거에 따르면 당시 나일강이나 론강과 같은 거대한 강이 지중해로 직접 흘러들어가면서 해발 수백 미터 아래 바닥에 협곡을 남겼다고 해요. 사람들은 과거에 지중해의 건조에 대해 어떤 종류의 설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냈죠.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는 오늘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남부 이베리아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어요. 로마의 유명한 작가 플리니 장로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영웅 헤라클레스가 강력한 검을 들고 길을 개척하기 전까지 지중해는 바다에서 잘려져 있었다고 해요. 헤라클레스는 현대 아프리카의 가상의 장소와 지브롤터의 바위 사이에 길을 뚫었어요. 그 덕분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오늘날의 지중해로 변모할 수 있었죠. 일부 화석도 비정상적으로 큰 홍수를 확인한 것으로 보여요. 해양 생물의 잔해는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층에서 발견됐어요. 이는 이 지역이 한때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 화석들은 연체동물, 어류, 해양 포유류에 속합니다.
현대의 기술 덕분에 우리는 적어도 잔클린 홍수의 추정 시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사건을 재구성해서 실제 사건이라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또한 지중해가 다시 한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땅속 깊은 곳의 움직임으로 인해 닫힐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약 1000년에 걸쳐 지중해가 다시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계속 북쪽으로 이동해서 유럽과 가까워지면서 지중해 지역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유명하지만 여전히 가설에 불과한 대홍수 중 하나는 흑해 대홍수 이론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약 8400년 전에 지중해의 물이 보스포루스 해협이라는 좁은 통로를 통해 흑해로 넘쳐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흑해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짐을 싸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 안쪽으로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전문가들은 이주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농사법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걸 과학계의 모든 사람이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홍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일찍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규모도 훨씬 작았다고 주장해요. 그들은 이 홍수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죠. 이 전설에서 한 영적인 남자는 더 높은 존재로부터 거대한 홍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동물들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동물 한 쌍을 모아 모두 배에 태웠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홍수와 고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다루면 과학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홍수 이야기가 지구상의 여러 문화권에서 자주 발견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초기 농부들에게 홍수가 엄청나게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홍수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특이한 장소에서 고대 바다 생물 화석을 우연히 발견해서 과거에 큰 홍수가 있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의 홍수에 대한 해결책은 물에 뜨는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해수면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암스테르담, 뉴올리언스, 베니스와 같은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 건물이 떠서 극한의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부유식 인프라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네덜란드와 같이 수자원 위험 관리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이러한 수상 인공물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면 결국 우리는 물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물 위를 이동함으로써 우리는 혼잡을 줄이고 수상 정원과 같은 더 흥미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또한 태양열과 풍력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수요에 대한 훌륭한 대안을 제공해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주택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몰디브의 이러한 수상 도시가 곧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최대 2만 명을 수용하는 것이 목표고 거주지와 식당은 물론 상점과 학교도 들어설 예정이에요. 산호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이 지역에는 약 5,000개의 떠다니는 땅 사이에 운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도시는 인근 건설 현장에서 조립되는 모듈형 유닛으로 건설될 거예요. 모듈이 완성된 후에는 수상도시로 견인될 겁니다. 다음 단계는 강철 기둥을 이용해 해저에 단단히 고정된 대형 수중 콘크리트 선체에 고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조 덕분에 모듈형 유닛은 바다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뱃멀미가 두려운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있어요. 바로 인근의 산호초예요. 산호초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적인 파도막이 역할을 해요. 인공 산호 은행도 도시 아래에 설치되어 산호가 자연적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장기적인 목표는 이 시설을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이곳의 전기는 대부분 현장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은 인근에서 처리해서 식물 비료로 재사용할 계획이고요. 에어컨 대신 해양 심층수 냉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심해의 차가운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냉각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심각한 홍수를 겪은 행성은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화성도 홍수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성의 표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돼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십억 년 전 화성은 심각한 강 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계곡과 협곡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홍수의 원인은 폭우로 인해 화성의 지형이 순식간에 때로는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재편되었기 때문이에요.
강이 천천히 형성되는 지구와 달리 화성은 특히 약 40억 년 전에 이러한 홍수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화성에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그 규모가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홍수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놀랍도록 맑은 홍해와 활기찬 수중세계로 둘러싸인 작은 섬이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섬이라고도 알려진 자바르가드는 나무가 없고 페리도트가 풍부한 감람암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요. 감람암이 낯설다면 감람암은 반짝이는 녹색 덕분에 이브닝 에메랄드라는 별명을 가진 보석이에요. 일부 역사가들은 전 세계 어떤 보석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클레오파트라가 페리도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지질학자들은 해저 팽창의 결과로 페리도트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각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표면으로 밀려 올라오게 되어 바로 이렇게 이 보물섬이 만들어졌죠. 아프리카 대륙판과 아시아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하부지각의 암석이 해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페리도트는 지구에 추락한 운석에서도 발견되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페리도트의 색상은 갈색을 띤 녹색에서 황록색, 순수한 녹색까지 다양해요. 황록색은 보석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색이에요. 이 색은 돌의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아름다운 퇴적물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애리조나, 하와이,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노르웨이에 이르기까지요. 그리고 물론 자바르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질학적으로 독특한 융기된 멘틀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옛날부터 알려진 페리도트의 원천이기도 해요.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보석을 채취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어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플리니우스 원로는 그의 저서에서 기원전 5세기에 해적들이 자바르가드의 보물을 발견했다고 언급했어요. 이 아름다운 녹색 바위는 로마 제국의 베레니케 여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집트 동부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고대 무역항 베레니케에서 왔어요. 6세기에 도시가 함락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고 모든 보물이 있는 이 섬은 수백 년 동안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 탐험가들은 홍해에서 아름다운 녹색섬을 발견했고 오래전 플리니 원로가 묘사한 섬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터키는 20세기에 이곳에서 채굴을 시작했어요. 불과 4년 동안 200만 달러가 넘는 페리도트를 채굴했죠. 그들은 보석을 프랑스에 보내 세공을 의뢰했습니다. 섬의 작업 환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열대천국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작업자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가스로 작동하는 응축기를 설치해야 했죠. 현재 이 지역은 엘바 국립공원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중 산호초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요. 하지만 물 위에서도 여전히 반짝이는 아름다운 페리도트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이 여행 목록에 있다면 현명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이나 11월에 방문하면 산책을 즐길 수 없어요. 붉은 개가 섬 전체를 담요처럼 덮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몸을 감싸고 싶은 그런 푹신한 담요가 아닙니다. 1억 마리가 넘는 개들이 살아서 해안가에 도달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는 개의 생애 주기에서 중요한 단계예요. 이 붉은 개들은 1년의 대부분을 굴이나 바위 틈에서 지내요. 과일, 열매, 낙엽, 다양한 유기물을 먹으며 살아남죠. 하지만 건기가 끝나고 달이 특정 위상에 들어가면 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아요. 며칠간의 이동 끝에 인도양 연안에 도착하면 수컷개는 깊은 굴을 파고 암컷이 알을 부화시켜요. 굴이 준비되면 수컷개는 열대우림으로 돌아가고 암컷은 해변에서 최소 12일을 머물면서 가족을 지킵니다. 초보 개의 엄마들은 매우 영리해서 달을 따라 물살이 잔잔한 완벽한 순간을 골라 알을 물속으로 옮깁니다. 알이 부화하면 개는 새로운 가족을 내륙으로 데려옵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기가 오기를 기다리며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죠. 이 마법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은 개의 이동이 일어나는 지역의 도로를 폐쇄합니다. 일본 열도에 새로운 섬이 생겼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섬은 11월 23일에 말 그대로 불쑥 솟아올랐어요. 이 이름 없는 섬은 지름이 100m가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10월에 분화를 시작한 해저 화산이 남긴 부석과 응회암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로 화산 활동은 잠잠해졌고 파도가 새로 발견된 땅의 일부를 침식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화산잔의 위에 견고한 보호지각을 형성할 용암이 흐르지 않는 이 신생섬의 미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섬이 나타났지만 화산 활동이 멈추면서 수명이 짧아져 사라졌어요. 하지만 2021년에 같은 방식으로 탄생한 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 태어난 섬은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런 섬이 더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은 육지에 활화산이 매우 풍부하여 100개가 넘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에 사는 우로스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엽서를 보낼 주소를 물어본다면 그들은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500여 년 전에 이들의 조상들은 잉카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발한 발명품을 생각해냈어요. 토토라 뿌리와 갈대로 섬을 만들어 호수 깊숙한 곳에서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었죠. 토토라 식물은 물에 강하고 배를 만드는 것부터 지붕과 매트리스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용도 가능하고 토토라 식물의 꽃은 차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도 120개의 작은 섬이 보존되어 있으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2가구에서 6가구가 하나의 섬을 공유합니다. 잉카인들로부터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섬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해요. 15일에서 20일마다 섬을 형성하는 갈대가 썩어서 교체해야 해요. 지속적인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인들은 유칼립투스 막대를 닻으로 사용하여 섬을 단단히 고정해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섬에는 2가지 언어가 사용됩니다. 주민들은 천을 짜서 멋진 의상을 만듭니다. 태양열 패널은 주민들이 조명을 이용하고 TV를 시청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합니다. 본섬에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주민들은 관광객을 받아들였어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수상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섬은 갑자기 솟아나기도 하고 어떤 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유령 섬 중 하나는 아일랜드 해안의 하이브라질 섬입니다.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섬은 브라질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이는 섬을 뜻하는 아이의 변형이고 브라질은 아일랜드어로 강한, 위대한, 아름다움의 뜻을 가진 브레스라는 어근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지 신들의 이름 중 하나예요. 안개로 덮인 이 작은 섬은 1325년에 처음 지도상에 표시되었지만 이후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는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이 섬은 7년에 한 번만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섬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섬이 육지와 부딪히지 않고 바로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존 니스벳 선장은 하이브라질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과 함께 그 섬에 좌초하게 된 사연을 들려줬어요. 그에 따르면 이 섬에는 성이 있었고 대부분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며 섬의 고대 역사를 들려주는 고대 무덤 신사와의 만남도 있었다고 합니다. 15세기 후반 이 유명한 섬을 찾기 위해 일련의 탐험대가 브리스톨에서 출항했습니다.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하이브라질은 1865년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애초에 하이브라질이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배에 타고 있는데 근처에서 물거품이 나는 걸 발견합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방금 그곳에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잔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물 위로 올라가고 표면에 큰 거품이 나타나요. 몇 분 후에 작은 땅이 눈앞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염과 용암을 방출하고 있어요. 수백만 리터의 물이 화산 입구에서 증발합니다. 겁에 질려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 후 3년 동안 화산으로 뒤덮인 이 작은 섬은 물에서 서서히 솟아오를 거예요. 매일 화산이 폭발하여 검은 화산재로 하늘을 가득 채울 겁니다. 화산재가 가라앉으면 물과 섞여서 해안을 형성할 겁니다. 이 폭발은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1967년 아이슬란드의 남쪽 해안에 있는 슈르트세이 섬이 완전히 형성됐어요. 슈르트세이 섬은 바다의 깊은 곳에서 표면으로 솟아오른 몇 안 되는 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섬은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인간의 영향 없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섬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이스터 섬의 신비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태평양에 멀리 떨어진 화산성 토양섬이에요.
하지만 지구에는 수천 개의 외로운 섬들이 있는데 이 섬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그 신비는 섬 자체가 아니라 섬을 덮고 있는 거대한 석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한 머리 석상을 만들었을까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최초의 원주민들이 이스터 섬을 부르던 이름인 라파누이는 칠레의 영토로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가장 먼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비행기예요. 이곳까지 가려면 산티아고에서 이스터 섬까지 비행기로 5시간을 가야 합니다. 조각상들은 모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세기와 15세기 사이에 어느 시점에 조각되기 시작했죠. 라파누이 조각상은 특이한 얼굴 덕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긴 코, 넓은 턱, 직사각형의 귀, 무거운 눈썹, 그리고 깊게 파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낚싯바늘처럼 생긴 콧구멍이 꽤 신기해요. 처음엔 사람들은 그 조각상들이 머리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에 붙어있는 전신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2012년 5월 발굴 중이에요. 몸은 그냥 땅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보이는 그 조각상의 머리는 전체 조각상 크기의 8분의 3을 차지합니다. 팔은 다양한 자세로 몸에 조각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조각상 887개 중 834개는 사실 압축된 화산재인 음회암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무리를 제외한 모든 조각상들이 내륙을 향하고 있어요. 등이 바다를 향한다는 걸 의미하죠.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조각상들이 마을 사람들의 수호자라는 믿음 때문에 정착지를 살피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 패턴에 맞지 않는 유일한 조각상은 라파누이 사람들의 성지인 아후 아키비에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크고 무거운 조각상들이 섬 전체에 분포됐는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722년에 방문객들은 15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작은 지역 인구를 발견했어요. 섬에 있는 수백 개의 조각상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라파누이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옮긴 방법을 둘러싼 미스테리는 연구원들에게 도전이었습니다. 80년대에 일부 연구원들은 조각상을 다시 만들고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했죠. 수십 년이 흘렀고 또 다른 미국 과학자 그룹은 섬 주민들이 거대한 조각상을 밧줄로 묶어서 걷는 동작으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크기의 복제품을 이동하는 실험을 통해 이론을 뒷받침했어요. 사실 이 이론은 조각상들이 마법의 도움을 받아 걷는다는 라파누이 전설과 상통합니다. 조각상들이 정해진 장소로 운반되는 방법을 설명하죠. 다음 목적지는 브라질 상파울루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방문이 거의 불가능한 섬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섬에 간다면 떠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곳은 스네이크 섬이에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많은 뱀이 밀집된 곳은 없어요. 뱀들 사이에서 다른 동물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뱀은 이 섬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곳의 뱀들은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종 중 하나인 황금 랜스헤드입니다. 그 독은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해요. 만약 이 파충류가 날고기 조각을 물면 물린 곳 주변이 녹기 시작할 거예요. 전 안 갈래요. 만일 이 섬에 있는데 뱀이 여러분을 물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건 오래된 등대입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오래전에 그 섬에 살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뱀이 침입했을 때 마지막 등대지기가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독특한 뱀들이 섬에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설은 오래전에 해적이 그곳에 왔다고 해요. 그는 섬 어딘가에 보물을 숨겼어요. 그러고 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뱀들을 남겨뒀습니다. 해적은 뱀들이 그의 금화와 보석에 손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쫓아주길 바랬죠. 그 이후로 일부 뱀들은 개체수를 수천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뱀들은 보석을 달고 다닌다는 소문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그 섬에 가고 싶어 한다고 해도 순찰대가 막을 거예요. 특별한 보호복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수지는 작은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어요. 땅을 밟자마자 핸드폰으로 생방송을 합니다.
섬 곳곳 나무에 걸려있는 인형들을 기록해요. 인형들은 다른 옷, 다른 크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수십 개의 소름 끼치는 장난감들이 걸려 있어요. 기와 뜨거운 태양이 인형들의 얼굴을 변형시켰어요. 이끼와 식물로 덮여있고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형태가 됐습니다. 인형들이 밤에 살아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라고 구독자 중 한 명이 씁니다. 문제 없어요. 수지도 동의해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있고 숲에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지는 나무들 사이를 헤매고 있어요. 달이 길을 비춰줍니다. 따뜻해지기 위해 불을 피워요. 이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눈 한 구석으로 움직임이 느껴져요. 전화기가 꺼집니다. 수지가 고개를 들자 불이 붙은 인형 중 하나가 수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걸 봅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요. 물론 그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형 머리 뒤에 앉아있는 작은 새가 보입니다. 며칠 후 수지는 멕시코시티의 한 지역 주민이 50년대에 이 섬으로 이사를 왔고 그곳을 인형으로 채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섬 주변의 매립지와 운하에서 인형을 모았어요. 그는 몇 년에 걸쳐 모든 나무를 장식했어요. 처음에 그건 관광객들에게 이상하고 신나게 보였습니다. 그 후 인형들이 낡고 썩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인 장소가 됐어요. 왜 그 사람이 인형에 집착했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좋아요. 수지는 이런 미스테리하고 소름 끼치는 곳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제 자연이 만들어낸 장엄한 무언가에 감탄하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자라는 캘리포니아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입을 벌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 자이언트 세쿼이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이고 약 2000년 정도 됐어요. 이 나무의 부피는 올림픽 수영장의 거의 절반 크기입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나무가 아니에요. 공원에는 3000년 된 삼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자랍니다. 세콰이아과에 속하는 삼나무입니다. 하이페리온이라고 불려요. 에펠탑 높이의 3분의 1이에요. 나무 꼭대기에서 어떤 광경을 볼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지금 수지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습니다. 독특한 바오밥 나무를 볼 거예요. 마치 무언가가 나무들을 땅에서 뽑아서 뒤집었다가 다시 밀어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오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예요. 대부분 여기 바오밥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무 기둥은 스펀지랑 비슷해요. 장마철 동안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해요. 코끼리들은 그 물을 마시기 좋아합니다. 코끼리는 갈증을 풀기 위해 기둥 부분을 뜯어 씹어요. 밤에는 바오밥에 꽃이 핍니다. 꽃은 신우유 냄새가 나고 박쥐들을 유혹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바오밥이 수명이 다한 후에도 다른 나무들처럼 마르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서지고 주저앉아서 땅에 조각 더미를 남깁니다. 프레이저 섬은 화창한 호주 퀸즐랜드 해안가에 위치한 섬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변 중 하나니까요. 이 섬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선 딩고의 공격이 아주 흔하죠. 딩고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사랑스러운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한 야생동물이거든요. 두려워해야 할 건 이를 가는 딩고만이 아니에요. 이 섬 주변의 바다에서는 백상아리들이 헤엄치고 있으며 해파리도 있어요. 프레이저 섬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들의 집이기도 한데요. 그중 하나인 푸른병 해파리는 촉수의 독침 한 번으로 성인을 금방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섬에 있는 동물들을 간신히 피한다고 해도 바다 자체도 아주 위험합니다. 파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강한데요. 해안의 사람을 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류가 강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구조하러 올 인명구조원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곳은 모래도 위험합니다. 빽빽한 모래 언덕에서 자동차 전복 사고가 항상 일어난다고 해요. 모래밭 전용 자동차를 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거예요.
여행객들은 종종 바로 아래에 있는 호수에서 놀기도 하지만 이 호수는 또 엄청나게 얕아서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프레이저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전망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발걸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꼭대기를 즐기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들쭉날쭉한 바위가 가득한 가장자리와 아래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로부터는 멀리 떨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브라질에는 뱀의 섬이란 이름이 붙은 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섬이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고요? 이곳에는 독사인 골든 랜스헤드 수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독을 지닌 뱀 중 하나예요. 0.5m 이상 자라며 이 뱀에게 물리면 빠르게 반응하는 독 때문에 물린 곳 주변의 살이 녹게 될 거예요. 106에이커짜리 작은 섬에 약 4,000마리의 뱀이 살고 있습니다. 뱀의 섬은 아주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이 섬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수년 동안 이 섬을 용감하게 지켜낸 유일한 거주자는 등대 관리자와 그의 가족뿐이었어요. 하지만 동네의 소문에 따르면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뱀이 창문을 통해 이 가족의 집에 기어들어왔고 다시는 누구도 그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방독면 마을로 알려진 미야케지마 섬은 서둘러 방문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불타는 활화산이 몇 번이나 폭발한 섬이거든요. 몇 차례의 대규모 분화 후 섬 전체에 독성이 강한 가스가 퍼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이제 항상 방독면을 휴대해야 합니다. 독가스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섬 전체에 무서운 경보가 울리죠. 이 섬은 또한 악마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 바다의 어느 구역에서 배가 종종 불가사의하게 사라지는데 전문가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노스 센티넬 섬에는 외딴 곳에서 단절되어 살고 있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6만 년 이상 이 섬에서 현대기술이나 외부와의 접촉 없이 홀로 살아왔어요. 이들이 선택한 방식이었죠. 이 부족은 섬에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섬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다시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카리브해 사바섬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유령이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뱀이 아닌 허리케인입니다. 지난 150년 동안 이 작은 섬은 세계 어느 곳보다 더 심한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한 원형 폭풍인 열대성 사이클론이 7번이나 지나갔죠. 이 폭풍의 바람은 시속 254km에 이를 수 있어요.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섬에 착륙하려는 조종사를 찾기도 힘들 겁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이곳의 활주로가 세계에서 가장 짧기 때문이에요. 아주 위험하죠. 길이가 약 400m밖에 되지 않고 거대한 바위 능선 2개가 활주로를 둘러싸고 있어서 실수를 하면 큰일이 날 거예요.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였어요. 킬라우에아 화산이 지난 35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폭발해 주변 바다로 붉은 용암을 분출하고 있었거든요. 용암 때문에 물의 온도가 심지어 끓는 점까지 도달할 뻔했어요. 다행히 현재는 더 이상 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키니 아톨이라는 섬의 이름은 완벽한 여름 휴양지로 들리겠지만 이 섬은 절대 그런 섬이 아닙니다. 이 섬의 방사능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서 원래 살던 사람들도 이 섬을 떠나야 했거든요. 비록 90년대에 이 섬은 안전하다고 발표되었지만 원래 주민들이 이 섬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낚시를 적게 하게 되자 그 후로는 먹이를 찾아 헤엄치는 상어의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산호초와 암초도 번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얀 모래에 흔들리는 야자수까지 멀리서 보면 렘리섬은 아주 여유로운 장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수천 마리의 굶주린 바다 악어가 언제든지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숨어 있거든요. 정확한 악어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고 몇몇 과학자들은 현재 악어의 수가 상당히 적다고 주장하지만 전 최대한 이 섬을 멀리하고 싶네요. 악어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미비아의 스켈레톤 코스트는 험한 지형과 부족한 물 때문에 이름처럼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해안에는 고래 사체, 거북이 등껍질, 코끼리 갈비뼈가 널려 있죠.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해변에는 사자와 하이에나가 다음 먹잇감을 찾기 위해 순찰을 돌기도 해요. 주변 해역 역시 아주 위험한데요. 11종의 상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이 해안에서 길을 잃었는데 다시는 누구도 그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호주의 케이프 트리뷸레이션도 이름에 걸맞게 위험이 가득 차 있는 섬입니다. 바다에 따끔따끔한 해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영을 하려면 이를 막아줄 특수복을 입어야 해요. 물속에는 바다악어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어로부터 지켜줄 특별한 옷은 없는 것 같네요. 따가운 건 해파리뿐만이 아니에요. 나무 역시 아주 따끔거릴 수 있어요. 나뭇잎이 악어 이빨처럼 들쭉날쭉하고 뾰족하게 나 있거든요. 육지에는 성미가 못된 화식조가 있습니다. 화식조는 타조와 비슷한 크기로 날지 못하는 새예요. 화식조의 날카로운 발톱은 피부를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우타클레이브 해변은 북극광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지만 이곳에서 하룻밤 이상을 살아남는다면 운이 좋은 편일 거예요. 이 섬 주변의 바닷물은 여름에도 7도를 웃돌거든요. 아이스크림 속에서 수영하는 기분일 거예요. 수년간 간스바이어 해변은 지구상 가장 위험한 생물들의 서식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다에는 상어가 많아서 해안가를 백상아리의 수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매해 해변에는 바다사자가 6만 마리씩 몰려드는데 이로 인해 상어가 들끓게 된 겁니다. 바다사자는 상어의 먹잇감이기도 하지만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인간에게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코모로 섬은 최악의 휴양지일 거예요. 모기가 들끓는 섬이거든요. 섬 사람들은 모기 때문에 섬의 모든 물이 오염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을 마시고 얼음을 얼리고 심지어 양치질을 할 때 쓰는 모든 물을 소독한다고 합니다. 코코넛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아마 이 섬에 들르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위험의 섬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진짜 이름이죠. 이 섬은 차고스 군도에 있는 섬 중 하나인데요. 이걸론 겁이 나지 않으시겠죠? 가장 큰 문제는 숙박입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꿈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마존의 해변은 피하는 편이 좋으실 거예요. 이빨이 날카로운 붉은 배 피라냐, 아나콘다, 뱀장어는 평범한 편에 속합니다. 아마존에는 아마존 왕 지네를 포함해 아주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에요. 아마존에 사는 스트리크노스와 큐라레도 독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니까요.